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장만해준다는 시모에게 아기처럼 같이 살겠다고 떼쓰는 며느리의 반전 사연입니다. 이상하시나요? 아직 세상은 따뜻하네요. 안녕하세요. 50살 후반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사실 젊었을 적에 남편과의 관계가 참 많이 힘들었던 적 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 보면서 눈물을 삼키던 날도 있었고 잠든 애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참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 역시도 조금씩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생기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엄마 밥 줘. 나 오늘 술 먹고 늦어.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느덧 큰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냥 어린아이 같았던 둘째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어른의 세계라는 것이 재미있을 테니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건강이 염려되어 집에서 밥만큼은 꼭 먹도록 했고요. 그러다 둘째가 어느 날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만 따로 밖에서 보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밖에서 보자고 하나 궁금한 마음으로 나갔었죠. 아들이 제게 문자로 보내준 장소에 도착해 보니 세상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카페였어요. 무뚝뚝한 놈이 무슨 일이지 싶었죠. 아들보다 먼저 도착해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찰나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또래 같아 보이는 아가씨 한 명과 같이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여기 내 여자친구야. 이름은 민소영이라고 하고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어때? 예쁘게 생겼지? 그래, 반가워요. 난 또 지훈이 네가 무슨 일로 밖에서 보자고 하나 싶었더니 예쁜 여자친구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네.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둘째 아들은 어찌나 다정다감하게 여자친구를 챙겨주는지요. 그 모습이 마치 애들 소꿉놀이 하는 거 마냥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귀엽게도 보였네요. 맛있는 밥을 사주고 전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도 평소보다 빨리 집에 들어왔고 아빠랑 형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여자친구랑 예쁘게 잘 만나니 보기 좋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참 그럴 때지 싶어서 별다른 잔소리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절 처음 소개시켜준 후로 한두 번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집에까지 와서 데이트를 하는 건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싶어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밖에서 만나면 돈만 쓰게 되고 갈 곳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집 어지르지 않고 얌전히 거실에서만 놀다가 가겠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한두 번 허락을 해주다 보니 어느새 가족들 다 집에 있는 주말에도 여자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빠랑 큰아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결국 그날은 아들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간 뒤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지훈이 너 엄마가 분명 되도록 밖에서 만나라고 했잖아. 가뜩이나 주말에는 아빠랑 형도 집에 있는데 불쑥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집에 데려오는 건 이제 조심 좀 해줘라. 남들은 밖에서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집에서 만나라 한다던데 엄마는 왜 자꾸 집에 데려오지 말라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둘째 아들은 그날 좀 서운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더라고요. 그 후로는 한동안 집에 같이 오지 않고 밖에서만 데이트를 하고 오기도 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애들 옷도 좀 사줘야 할 것 같고 바람도 쐴 겸 다 같이 백화점을 갔습니다. 워낙 쇼핑에 관심이 많은 큰아들은 같이 쇼핑 다닐 맛이 나는 애예요. 그래서 큰아들만 데리고 다녀오려다가 어쩐 일로 둘째까지 따라 나서는 겁니다. 속으로는 얘가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은큼하게도 속내가 다 따로 있었던 거였네요.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가방은 안 사도 되냐 물으며 명품 가방이 모여있는 층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자기 여자친구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되냐 묻는 겁니다. 엄마, 예지가 맨날 제대로 된 가방도 없이 다녀서 그러는데 엄마가 하나 사주면 안 돼. 예비 며느리 선물 하나만 사준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 정말 생각지도 않다가 황당하고 얘가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얘, 너 지금 무슨 소리니? 너희 나이가 몇인데 벌써 며느리는 며느리야.
됐고 다음에 네가 돈 벌어서 직접 선물해줘. 엄마가 사준 가방이 예지도 뭐 편하게 받아지겠니? 대충 말을 끝내고 원래 온 목적대로 두 아들 옷을 좀 샀습니다. 큰아들이야 뭐 회사를 다니니까 깔끔한 정장 위주로 샀고요. 옷에 생전 관심이 없었던 둘째도 여자친구가 생기더니 부쩍 지영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들 옷을 산 뒤에 허기가 져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부처럼 셋이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둘째한테 여자친구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 물어봤어요. 난 예지 얼굴도 너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것도 좋고 다 좋아. 그리고 예지랑 약속했거든. 나 군대 제대하면 결혼하자고. 엄마랑 형도 미리미리 친하게 잘 지내봐. 그 말에 그때까지도 귀여운 애들 장난 같아서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났으려나? 밤에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둘째 아들이 울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둘째 방에 갔더니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라도 있냐 물었죠. 그러자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니 나중에서야 제 눈치를 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예지가 임신했어.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 아들이 망나니처럼 살지 않았는데 딱 한 번 실수였는데 그게 이렇게 됐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아빠한테 말하면 나 맞아 죽을지도 몰라. 둘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서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옷을 붙들고 펑펑 울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 애걸복걸 난리가 났어요. 우선 날 밝으면 다시 얘기하자고 전 방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게 뜬 눈으로 나를 샜어요. 아침이 되어 남편과 큰아들은 회사에 가고 집에는 저랑 둘째 둘뿐이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거리는 애를 불러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지랑 같이 모텔에 갔었어. 엄마 나 근데 정말 예지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허락만 해준다면 힘들겠지만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살고 싶어. 그 말에 정말 어이가 없어 황당했어요. 아니 애가 애를 키운다는데 대체 어느 부모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막 20살이 되어 아직 너무나 창창한 나이잖아요. 아들에게 그쪽 부모님은 아시느냐 물었더니 이미 말씀을 드리고 인사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는 별다른 반대도 하지 않고 그냥 둘 선택에 따르겠다 하셨답니다. 그 말에 솔직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도대체 딸 가진 부모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훈아, 네가 지금 단순히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생긴 애기까지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아직 군대도 안 갔고 돈은커녕 대학도 졸업 못한 네가 어떻게 애를 낳아서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래. 정신 차리고 마음 아프겠지만 정리하자. 그게 옳아. 제 말에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절 설득하려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든 일이 더 많겠지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저랑 남편한테도 같이 효도하면서 예쁘게 살 테니까 허락 좀 해달라고요. 하는 걸로 봐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죠. 분명 애들 아빠가 알게 되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게 분명해서 저 또한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서 좀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과 큰아들이 퇴근을 해 집에 왔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말을 하더라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낫겠다 싶었습니다. 우선 별 얘기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해뒀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평소 아빠를 무서워하던 둘째가 그날 저녁 아빠랑 형 앞에서 결국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며 남편은 화가 나 폭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큰아들 또한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냐며 화가 아주 단단히 났고요. 둘째는 그 와중에도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분명 평범한 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얘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우선 어른들끼리 얘기가 필요하겠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점심 어디서 볼지 애들을 통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약속 장소로 나가보았더니 그 집에서는 이미 해탈이라도 한 듯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화도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막내딸 잘 살아라 하시는 것처럼요. 반대를 하는 사람은 저희 가족들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어른들끼리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보려고 했어요. 전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해서 생긴 일이고 다 큰 성인이니까요. 그런데 아이 하나 낳아서 키워낸다는 게 돈도 돈이고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자 제 말에 그래도 애들이 낳길 원하는데 어쩌냐며 오히려 그쪽 어머니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부인, 저희 애가 물론 부족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도 정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쩌겠나요? 우리가 애들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요. 그날 한참 동안을 아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며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애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정말 둘 다 어찌나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장에 학교도 졸업은커녕 이제 1학년 입학을 한 시점에 어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철없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생활비도 따로 안 들고 좋답니다. 자기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정말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남편 역시도 커가면서 사고 한 번 안 쳤던 애가 성인이 된 후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니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가장 힘이 들겠지만 어른들 입장에서 어디 쉽게 찬성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둘 다 워낙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결국 마지못해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근처에 작은 빌라라도 얻어주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저희 집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쓰던 방에 침대랑 가구 몇 가지 새로 놔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눈물만 흘리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죠. 부디 끝까지 서로 아껴주며 이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죠. 우선 아들은 원래대로 학교에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며느리가 된 아이는 점점 배가 불러올 테니까 하는 수 없이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으면서 한동안은 태교에만 전념하겠다 했습니다. 틈틈이 남는 시간에 친구들도 만나고 친정집에도 다녀오며 시간을 보내고요. 한동안은 서로가 갑자기 가족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니 천천히 적응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불편하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기로 했지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도 회식이 있었고 큰아들은 친구 좀 만나고 온다 하더라고요. 작은 애랑 며느리 둘이서 밥이나 챙겨 먹었을까 싶어 초밥을 포장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기도 전부터 두 사람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넌 너만 생각해? 너 못지않게 나도 힘든데 티 안 내고 참고 있다고. 그리고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말 가려서 못해? 그래 한지은, 넌 네가 뭘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 넌 맨날 학교도 가고 애들도 만나면서 뭐가 힘든데. 현관문을 여는 소리도 싸우느라 못 들었는지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결국 어른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왜들 그러냐며 한 소리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속이 상했는지요. 남편 들어올 때까지도 그냥 침대에 누워 한숨만 푹 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워낙 어리고 한참 힘들 테니까 당연히 싸우기도 하겠지. 하지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리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참 억장이 무너졌네요. 그러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오자마자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무슨 일 있었냐 묻더라고요. 당신 얼굴이 안 좋은데 왜 그래? 애들이 뭐 힘들게 한 거라도 있는 거야? 그냥 나도 아직 좋은 어른이 되지는 못한 것 같네. 아휴, 애들이 좀 투닥거리고 있길래 속이 상해서 한마디 하고 방에 누워 있었어. 차라리 집을 따로 얻어주는 게 나을 뻔했나 봐. 제 말에 남편은 너무 속상해 말라며 누구나 신혼 때는 다들 불같이 싸우는 거 아니냐며 절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한 집에 사는 게 정 힘들다 싶을 땐 주저 말고 집을 따로 얻어주자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들어봤어도 되려 입장이 바뀌어 며느리 불편하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것도 힘드네요.
그 후로 한동안은 싸우는 일도 없이 또 사이가 한참 좋아 보였습니다. 작은 애가 학교에 가는 날이 아닌 이상 둘이 온종일부터 장난치느라 바빴었죠. 그러다 큰아들이 집에서 좀 먼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필요한 가전 가구들을 좀 사서 이사를 도와주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이미 다들 녹초가 된 상태라 우선 좀 쉬자 하고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잠시 할 말이 있다며 혼자 저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저기 형 방 말인데 그 방 우리가 써도 되나? 어차피 형 집에 자주 못 올 텐데 우리는 이제 짐도 점점 늘고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나잖아. 예지가 애기 방 예쁘게 꾸며주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한번 허락해줘요. 얘 한지윤, 너는 어떻게 형 이사하자마자 첫날 바로 그런 얘기부터 하니? 평생 같이 살았던 형이랑 떨어져서 뭐 걱정도 안 돼? 그 방은 어디까지나 형 집에 오면 써야 되니까 놔둬. 제 말에 둘째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실망을 했었던 거였죠. 며칠 지나서 둘째는 그 얘기를 또다시 꺼내며 아기 방으로 좀 예쁘게 꾸며주고 싶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리 안 하던 고집을 피우나 싶어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허락을 안 해주니 이제는 아예 지 형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몇 시간 뒤에 큰애가 연락이 와서 그 방 동생네 쓰라고 하는 겁니다. 괜시리 큰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종종 주말에 집에 오면 괜히 불편할까 걱정도 되었죠. 철없는 둘째는 그 소리에 신이 나서 제 카드를 받아 곧바로 외출을 했습니다. 진작부터 아기방 꾸며주고 싶어 봐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정해준 금액까지만 쓰라고 당부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둘째랑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세상에나 뭘 그리도 많이 샀는지요. 근데 아직 큰 물건들은 안 왔다며 며칠 내로 배송기사가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내역을 보니 너무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둘째 결혼을 시킨 후로 종종 필요한 게 있으면 쓰라고 제 카드를 주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큰 금액을 쓴 적은 없었기에 되도록이면 돈 문제로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도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둘 다 앉혀놓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좀 너무한다 싶다. 너희들 보고 누가 돈을 벌라고 하니 아님 생활비를 내라고 하니 가끔 필요할 때 카드 좀 쓰라고 주면 알아서 적당히 좀 써야지. 항상 정도가 있어. 이제 좀 있으면 너희가 아무리 어려도 부모야 부모. 에이, 또 엄마 우리가 뭘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얘 집 민망하게 그만해. 우리도 이제 좀 아껴서 쓸게. 무작정 쓰지 말아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언제까지고 부모 손 벌려 살 수는 없으니 뭐든 적당히 절제도 하길 바랬던 거죠. 물론 한참 돈 쓰기 좋아할 나이고 지들도 스트레스 풀 곳이 없으니 그러겠지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그날처럼 카드를 들고 나가서 100만 원을 훌쩍 넘길 땐 좀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이제 정말 출산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며느리 배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날 점심 먹을 때가 되어서 먹고 싶은 게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얼큰한 쌀국수가 먹고 싶대서 주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식사를 하면서 출산 준비는 잘 돼가는지 물어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기 태어나면 전 몸조리하러 조리원 가야 하잖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곳이 있는데 거기로 예약하고 싶어요. 그래? 거기가 너희 다니는 병원 조리원보다 더 좋은 곳이니? 예, 그냥 건물만 좋은 거 말고 실속이 있어야 해. 특히나 애 낳고 산후 마사지만 잘 받아도 훨씬 좋아진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주장 없이 순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조리원에 집착하는지를요. 제 말에 며느리는 새로 생긴 조리원이 마사지도 유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평소에는 조용하던 애가 정말 거기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과 조리원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들 대학교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진 힘들더라도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사돈댁에서는 한 번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요. 예지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는데 뭐 자기 좋다는 대로 해줘야지.
내일 내가 예지랑 같이 가서 이주 결제해주고 오려고. 당신 괜찮지? 그래, 내가 뭐 그런 걸 아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줘. 요새 애들은 뭐 하나 보더라도 꼼꼼하게 안 보는 것 같아. 당신이 같이 가서 이것저것 잘 보고 해줘. 그렇게 다음 날 오전에 준비를 해서 며느리가 말한 조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서자 굉장히 호텔처럼 멋스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꽤나 비싸겠다 싶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 힘들게 애 낳고 몸조리 한다는데 몸만 건강히 잘 조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이미 두말할 것도 없이 눈이 반짝거리는 게 물어보나 마나인 듯하고요. 최종적으로 가격을 들어보니까 거의 중고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금액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놀지도 못하고 앞으로 애 키우려면 힘들 며느리 생각에 흔쾌히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결제한 산모들한테 산전 마사지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길래 그날 바로 마사지를 받겠어요. 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먼저 나왔고요. 남편이나 저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아끼지 말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컸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주 가까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는 출산 예정일이 하루 지난 어느 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온다며 둘째 아들이 다급하게 절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챙겨둔 짐가방을 챙겨서 다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분만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애들 아빠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니 먼저 돌아가고 전 미리 병실에 올라가 필요한 물건들을 대신 정리해줬어요. 그러다 오전 11시 조금 넘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갓난쟁이라 그런지 핏줄이라 그런지 어찌나 예쁘게 보이는지요. 며느리가 무사히 회복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사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걸어 아이 무사히 출산했으니 와서 보시라고 연락을 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 뒤에나 와보신다며 전화를 대충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출산했다는데 왜 안 오시나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행여나 며느리가 이런 부분으로 서운하게 느낄까 싶어 그날 여러 번 며느리에게 축하한다, 고맙다 하면서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내내 미역국만 먹으니 입에 물렸나 봐요. 제가 해주는 고기볶음이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트에 가서 장을 봐다가 맵지 않게 만들어 가져다 줬어요. 잘 먹는 모습 보니 고생스러운 것도 뭐 아무렇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아마 출산하고 한 4일이 지나고 나서야 사부인과 바깥 사돈이 오셨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인지 고작 애 낳은 지 며칠 안 된 애한테 화만 잔뜩 내고 가셨다고요. 그 말에 놀라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한숨만 푹푹 내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지훈아,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생한 딸 보고 화만 내고 가시니? 엄마 예지한테 절대 티내지 말고 모른 척 해줘. 당분간 사실은 처갓집에 사는 식당이 요즘 많이 어렵대. 몇 달 전부터 많이 힘들어져서 이제는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인가 봐. 근데 자꾸 예지만 보면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 들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한들 자식한테 왜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실까 싶어서요. 그런데 사돈댁에서는 저와는 참 생각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기껏 20년 동안 힘들게 키워놨더니 성인 되자마자 집에 도움도 한 번 못 주고 덜렁 애부터 가졌다고요. 대학 졸업해서 돈 좀 벌어서 집에 빚도 갚고 여행도 다니고 살다 결혼해도 늦지 않았겠다는 말을 달고 사신다고 하네요. 원래 참 웃음도 많고 밝았던 며느리가 어쩐지 최근 몇 달 부쩍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처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만 해도 둘이서 잘 살면 됐다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혼인신고까지 해서 애까지 낳은 애들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더욱 며느리가 짠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주가 지나서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동안 신생아를 키워내려면 온 식구가 힘들 거라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조리를 해야 하니 한동안 아이는 저랑 둘째 아들이 전담을 하기로 했죠. 가끔 주말에 큰아들이 집에 올 때면 첫 조카가 마냥 예쁜지 신기하게 한참을 쳐다보고만 있었네요. 그런데 사부인이나 바깥 사돈은 정말이지 한 번을 와 보시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많이 외롭게 컸으려나 싶기도 했네요. 그래서 대놓고 내색은 하지 않고 묵묵히 며느리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어느새 그런 제 마음을 느꼈는지 먼저 살갑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애기도 나중에 크면 할머니 밥이 최고 달 것 같은데요. 그래, 맛있게 먹어주니 고맙다. 지금은 살 뺄 생각 말고 무조건 잘 챙겨 먹어야 돼. 모유 수유야 뭐 할지 말지는 네 몫이고 지금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평생 고생한다. 참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 얘기 저희 엄마도 저한테 하신 적 없는 건데. 제 걱정해주는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내색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며느리 말에 순간 눈물이 다 날 뻔했습니다. 애가 어찌나 속상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말 사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에 잠시 뵐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저희 집 근처 카페를 알려드렸고 그곳에서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통해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내용인즉 사돈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며느리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했다고 해요. 대출이자는 엄두도 안 나고 고민 끝에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길래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염치 없지만 사돈댁 상황이 급하니 조금만 부탁한다면서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요 근래 며느리는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했거든요. 더구나 여러 가지로 평온했던 일상이었기에 더 의아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우선 댁으로 복귀하라고 하였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고 손주가 방귀를 꼈다고 미소를 보였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며느리에게 사돈과의 대화 내용을 말하기에는 뭔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뭔가 꺼림칙했고 무엇보다 이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왔지. 점심은 먹었니? 그 시기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쯤 좀 넘었을 때였어요. 애는 남편이랑 아들한테 맡겨두고 며느리와 둘이 백화점 나들이를 갔습니다. 좀 늦었지만 출산 선물로 예쁜 가방 하나 사줄 생각으로 갔어요. 가보니 봄이라 그런가 산뜻한 옷도 많이 보이고 그걸 보는 며느리 표정도 한껏 들떠 보이더라고요. 예지야, 오늘은 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편하게 골라봐. 너 그동안 제대로 외출 한 번을 못했었는데 오늘 엄마가 가방 하나랑 옷 좀 몇 벌 사줄게. 한번 입어볼래? 사실 젊었을 적 전 딸을 원했는데 줄줄이 아들만 낳는 바람에 딸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뒤늦게나마 딸처럼 싹싹하게 구는 며느리가 생겨서 참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네요. 며느리는 처음에 고르지는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애 낳기 전에는 마냥 철없이 카드를 긁던 애가 그새 엄마가 되었다고 그러는지 요즘 들어 참 많이 달라졌구나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참 구경을 하다가 제 눈에 아주 딱 예쁜 가방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직접 며느리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했죠. 며느리 역시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이대로 있다가는 오늘 안에 아무것도 안 사겠다 싶어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구경하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글쎄 며느리가 소근소근 조용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해요. 사실 저도 이 가방 갖고 싶던 거였는데 너무 비싸서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때나 사보자 했거든요. 저 이 가방 오래오래 우리 애기 어른 될 때까지 잘 쓰고 물려줄 거예요. 그 말에 어찌나 웃음이 나오는지 하는 행동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끝까지 잘 살 수 있으려나 싶을 만큼 어리게만 보이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부쩍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기분 좋게 쇼핑을 하고 식당에 가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결혼 후 둘이서 처음으로 외식을 하는 거였어요. 집에서 둘이 뭘 시켜 먹은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밖에 나온 적은 없었더라고요. 저에게 딸이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어 웃음이 다 났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쩌다 사돈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도 안 했었던 얘기라며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어머님, 저 어머님 댁으로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이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부잣집 시집 갔으면 친정 어려울 때 좀 도와야 하지 않냐고 맨날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도 그래야 되나 싶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결국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매일같이 돈 문제로 힘들다 연락 오는 친정 부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애한테 매번 키워줬으면 키워준 값은 하고 시집을 갔어야 한다며 친정 형편 뻔히 알면서 도움도 안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나 봐요. 결국 그 말에 질릴 대로 질린 며느리가 아무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줬나 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나이도 어린데다가 직업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 물어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어요. 이 빚은 어떻게든 제 스스로 꼭 갚을게요. 그동안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가족들 속이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차마 제 아들한테도 얘기를 못했다고 하면서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 빚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1,500만 원을 대출받았었다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멈칫하긴 했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지더군요. 저번에 안사돈과 만나고 나서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했습니다. 2천만 원 빌려주는 것보다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저 몰래 며느리에게 큰 압박을 주었나 봅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린 애한테 돈 얘기를 얼마나 했으면 애가 대출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 안쓰러웠어요. 게다가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애가 자기가 쓴 돈도 아닌데 얼마나 이 문제로 소가리를 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제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고 남편한테만 얘기를 해서 해결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죄송해서 절대 그 돈 못 받는다 하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해결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처음 듣더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서 겁도 없이 덜컥 대출을 받아.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애가. 차라리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도와줬지. 에휴, 내가 정말 자식 잘 키웠다. 그만해요, 여보. 아니, 시부모한테 돈 얘기 꺼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애 입장에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끙끙 앓았겠어. 며느리도 우리 자식인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며느리 빚을 갚아주고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며느리가 받았던 대출금을 갚아줬습니다. 예지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들이랑 상의해라. 이런 게 가족이지 너 혼자 힘들면 그게 가족이니? 며느리는 그제야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홀가분하다고 좋아했네요. 그 뒤로 며느리는 정말 저랑 남편을 많이 의지했어요. 물론 제 아들도 많이 의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동안 우울해 보였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덕도 컸습니다. 며느리가 우울해 보이면 아가, 치킨 시켜 먹을까? 피자랑? 그러면 며느리는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남편도 어느새 동화되고 있었죠. 사돈댁에서는 아이 낳고 한 번을 제대로 오신 적이 없었어요. 전 말할 것도 없고 며느리한테까지도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또 돈 얘기로 사람 힘들게 하는 것보다야 무소식이 낫다 싶기도 할 정도였네요. 그렇게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어 갈 때쯤이었어요. 저희 손녀가 돌을 앞두고 있어서 미리 돌잔치를 어떻게 준비할지 상의하고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애들은 그냥 간단하게 식당에서 식사만 하자며 작게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에는 첫애라고 해도 돌잔치 자체를 화려하게 안 한다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호텔에서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싫다고 하니 그저 깔끔하고 괜찮은 한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아이 낳느라 결혼식을 아직 못 올린 이유로 제대로 친척 어른들께 인사도 못 드려 그날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랑 아들이 입을 한복도 신중하게 고르고 잔치 음식도 아주 정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돌잔치 날도 사실 친정에다가 연락 안 하고 싶다며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키워준 부모를 하루아침에 안 보고 살 수도 없고요. 결국 며느리를 대신해 저희 아들이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 초대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사돈댁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꼭 어려운 상황일 때 돌잔치를 해서 사람 부담스럽게 만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 간다고요, 가요. 아휴, 바빠 죽겠는데 성가스럽게. 그 말에 이제는 듣는 제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었네요. 며느리가 어찌나 안쓰럽고 저로서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아들 며느리한테 틈틈이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요즘은 책을 안 읽고 살다가는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없다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화가 나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부당한 걸 제대로 부당하다 표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랬죠. 결국 사돈댁에서는 하나뿐인 첫손녀 돌잔치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오셨어요. 그날 행사가 시작되고 가족들과 지인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식사를 시작했어요. 돌잡이 순서도 있었고 아이 돌을 축하한다며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남을 사진을 찍는데도 사부인은 아주 안 좋은 얼굴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누가 보면 정말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딱 느껴질 만큼요. 1년 동안 아이를 낳아 잘 키워내느라 고생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이에게도 1년 동안 무사히 커져서 고맙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축하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참 사람들이 너무하다 싶었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여러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안사돈이 조금씩 며느리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곤 몇 마디를 건네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복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가 바로 쫓아갔어요. 복도 구석 안사돈은 얼굴을 찡그리며 며느리에게 뭐라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뒤에서 안사돈을 불렀습니다. 아니 사돈, 이 좋은 날에 왜 애를 구박하나요? 이러시려고 오신 거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제 목소리에 사돈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죠. 구박이라뇨.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아니, 엄마가 돼서 딸에게 말도 못 겁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저 행패질에 며느리 앞을 막아서고 바로 소리쳤습니다. 이러려면 그냥 가세요. 왜 기쁜 날에 자꾸 초를 치는 겁니까?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다신 저희 집 행사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며느리를 감싸고 있자 바깥사돈과 함께 식당을 나서는 안사돈이 보였습니다. 뭐라 중얼거리며 저희를 노려봤지만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풀이 죽어 울먹거렸어요. 구태여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또 돈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요.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만 울어. 뚝, 화장 다 지워진다. 좋은 날 밝게 웃어야지. 그만 뚝. 그렇게 그날은 며느리와 저만 하는 작은 소동을 간직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도 제법 어느 정도 크고 둘째 아들도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같이 보다가 떨어질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약속했던 대로 아이가 태어나 돌이 지났으니 독립을 시켜주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고민사항이 많았습니다. 때론 며느리 아이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남편이나 큰아들이 못 본 척 넘어갔고요. 여자 빨래도 그렇고 남자들만 득실거리던 저희 집이라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여자 며느리는 조금 민망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기도 시기이거니와 분가를 고민했던 시기입니다. 우선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애들 아빠는 워낙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 발품 팔아가며 부동산들을 돌았네요. 그러다 평수도 괜찮고 저층이라 아이 키우기도 괜찮은 집이 나왔습니다.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은 곳이라 손볼 것도 없이 이사 시기만 맞춰 바로 입주도 가능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애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나 예지야, 오늘 엄마가 너희들 살기 괜찮은 집 좀 둘러보고 왔거든. 다음 달 초쯤엔 들어갈 수 있다는데 내일 같이 가서 보고 올래? 너희가 살 집이니까 너희 생각이 중요하지. 제 말에 좋아할 줄만 알았던 며느리는 섭섭한 표정 짓더니 눈치를 보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은데 저희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라 오히려 제가 다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아니, 예지야. 우리는 너 생각해서 약속대로 애기 돌지나서 집 얻어주려고 한 거지. 같이 살아도 나는 뭐 큰 불편함 없다마는 너희가 좀 힘들지 않겠니? 며느리는 생각보다 저와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되려 아들은 한 번좀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며느리 속모르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날은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날 낮에 조용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아기 자는 동안 며느리와 둘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제 생각에는 며느리가 혹시나 너무 신세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어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속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워낙 어린 나이에 사고를 친 아들이라 갑작스럽게 데리고 살게 된 거지만요. 이제는 아이도 태어나 돌이 지났고 제대로 된 신혼집 하나는 얻어주고 싶었습니다. 여자라면 신혼의 로망이 누구나 다 있을 테니 혼수도 제대로 채워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죠. 가전이며 가구며 죄다 제 취향대로 꾸며진 저희 집에 살았으니 그 부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날 정말 처음으로 펑펑 울며 문드러진 속 얘기를 하더군요. 저 크면서부터 엄마 정 모르고 자랐어요. 사실은 제 친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엄마는 새엄마세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집안 욕먹이는 짓이라고 저희 아빠가 부탁을 하셔서요. 깜짝 놀라 제 아들은 아느냐 물으니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었다고 합니다. 워낙 어릴 때 하신 재혼이라 크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딸은 모름지기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꽤 많잖아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자라다가 중학생 때쯤에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얼마나 못났으면 한참 방황할 시기인 며느리에게 온갖 구박은 다 했다네요. 바깥 사돈이 매일 간식 사 먹으라고 5,000원씩 용돈을 주면 그걸 그렇게 다시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여자애가 많이 먹어봐야 보기 흉하게 살만 찐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구박 속에서 살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안정을 좀 찾았다네요. 그러다 제 아들을 만났고 어린 나이지만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답니다. 예지야, 내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도 자식 키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뿐이네. 이제라도 친엄마만큼은 안 되겠지만 시엄마 의지하면서 살자. 그래야 너희 친어머니도 마음 편히 쉬시지.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늘 어머님, 아버님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조리원이지만 죄송한 부탁했었어요. 저는 출산하고 조리 잘해서 꼭 몸 건강히 아기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며느리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처음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며느리가 야속했어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아들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도 속이 상했고요. 혹시나 애들이 워낙 어린 나이에 만나서 얼마 못 살고 헤어짐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도 많았죠. 그런데 가만 지켜보니 점점 며느리가 속이 꽉 찬 게 제 아들보다 훨 낫다 싶었어요. 마음이 자꾸만 가는 것도 있었고 이래저래 저도 어느새 며느리를 많이 예뻐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우선 몇 년 더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 역시 안 나가고 싶다는 애를 억지로 내보내고 싶진 않았으니 결국 몇 년 더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 방 가구들을 좀 새로 바꿔주려고 며느리와 외출을 했어요. 가구 박람회 같은 곳이었는데 아기자기하고 예쁜 가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걸로 편하게 골라보라고 하니 제일 먼저 고른 것이 바로 화장대였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화장대 하나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화장대 못 사봐서 저는 다른 건 욕심 없어요. 화장대만 예쁜 거 하나만 사주세요. 아, 그리고 저 유리병 하나만. 화장대는 엄마가 이쁜 걸로 사주지. 근데 저 병은 뭐하러? 조그만 이쁜 병이었어요. 동전을 모으려나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물쭈물거렸고 저는 알겠다고 구매해줬죠. 그러자 며느리는 아이 마냥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고른 화장대랑 아기와 함께 쓰기 좋은 저상형 침대와 옷장을 사줬습니다. 사실 더 예쁘고 좋은 것들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직은 아들 방에서 살림을 해야 하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안사돈이 와 있는 겁니다. 두 눈은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며느리 앞을 막아섰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이러시기에요? 일단 집으로 들여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며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제 딸에게 아파트 해주기로 했다면서 왜 갑자기 돌변하신 거예요? 그 돈이 그리 아까웠습니까? 아이구야. 진짜 사람 안 변하더군요. 저는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안사돈의 얼굴은 점점 찌부러져 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안사돈이 허리를 숙여 며느리에게 꿀밤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정신 나갔니? 정신 나갔냐고. 준다는 걸 왜 거절해? 너 키우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알아, 윤서가? 저는 기겁해서 그 손을 확 잡았습니다. 어디 감히 내 딸에게 손찌검이냐면서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제 딸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저는 바로 핸드폰 통화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분 뒤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 소동이 멈췄었죠. 경찰들도 꿀밤 이야기에 난감했는지 애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사돈,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럼 오늘 건 고소할 테니까요. 사람답게 사세요, 사람답게요. 그렇게 늦은 저녁 저희 가족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남편과 아들들에게 이야기했고 앞으로 사돈댁과 연애 끊고 살 거니 행동 조심하라고요. 다음 날 참 심란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며느리의 등장, 안사돈, 해맑게 웃던 며느리, 그리고 눈물, 아들, 손주. 이게 인생인가 싶더군요. 그렇게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샌가 조심스레 다가서더니 어머님 저기란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애써 밝게 웃으며 왜 배고프니? 엄마가 밥 해줘? 라고 했죠. 그런데 우물쭈물하던 며느리가 제 앞으로 조그만한 병을 내미는 겁니다. 저는 그 선물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죠. 그 병 안에는 수많은 종이약들이 수없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저걸 저렇게 많이 접었나 싶어 울음이 멈추질 않았죠. 더구나 돈도 없으니 저한테 해줄 거라곤 저거밖에 없을 거라는 마음 씀씀이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그만하게 어머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울먹거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얼굴에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아니 막내딸을 꾹 안아줬죠. 그렇게 저는 막내딸이 생겼습니다. 사고 뭉치로 시작해서 애교 있는 귀여운 어린 양 같은 사랑스런 딸이요. 그 후로도 아들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아직도 여전히 한 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상 웃는 날만 있을 순 없겠지만 북적북적한 집이 이제는 참 좋으네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대면대면했었지만 어느새 세상 다정한 시아버지가 되었고요. 여자가 둘이라서 그런지 그런 민망한 부분도 이젠 익숙해져 가는 듯 해보입니다.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집안 모습을 보며 큰아들도 서둘러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 없이 길 잃은 어린 새들은 따뜻하게 품어줘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날갯짓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테니까요. 그때까지 제 품에서 안전하게 키울 생각입니다. 물론 헤쳐나가야 할 일도 많겠지만요. 참 다사다난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여서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늘 좋은 일들만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